안녕하세요. 레서뿡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첫째일수록 머리가 좋고 뒤로 갈수록 외모가 뛰어나다라는 이상한 통계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근거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옛날 속담에 또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는 말도 있죠. 첫째일수록 머리가 좋아야 하고 또 막내가 될수록 외모가 뛰어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는 뜻이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의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한 맺힌 장녀들의 성토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나님, 매옴님, 체리님 모셨습니다. 주제가 주제이니만큼 형제 관계로 자기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서뿡은 일남일녀 중 장녀인데요. 제가 남동생이 있어요. 한 살 어린 남동생. 근데 꼭 일남일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누나라서 일녀 일남입니다. 다음 루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루나입니다. 저는 이녀고요. 장녀입니다. 하지만 저는 늘 제가 언니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언니임을 부정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러면 언니 아닙니다. 매옴님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저 밑에 여동생 하나, 그 밑에 막내인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되게 뿡님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는 게, 저도 생각할 때 막내가 제일 아래인데도 제가 자연스럽게 일남이녀 중 장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체리님. 딸만 둘인 집에서 제가 첫째이고 언니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 참석자는 루나님과 체리님이 이녀 중 장녀시고, 레서분과 매옴님은 남동생이 있는, 네, 그런 상황이네요. 우리가 이 한 해 역사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사실 탄생설화를 빼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 첫째로 태어났는데, 하필 또 딸로 첫째를 가진 이 엄마들의 불안함, 이런 걸 또 안고 태어나지 음, 않겠습니까? 태아 성간별이 가능해졌던 거는, 보편적으로 가능해졌던 거는 사실 80년대 중반이었어요. 그래서 음, 저는 80년대 중반 이전에 태어났기 때문에 성간별이 되기 전에 태어났고, 그렇게 되면 태어남과 동시에 환영을 못 받는 이런 경우가 생기죠. 네, 뭐 그에 대한 얘기는 사실 풀면 풀수록 너무나 슬픈 얘기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뭐 풀지는 말고, 네. 사실 매홈님은 혹시 뭔가 탄생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있나요? 아, 저는 이제 탄생 관련된 이슈는 사실은 없었어요. 저는 그냥 첫 애여서 이제 집안에서 그냥 좀 환영하고 그냥 다음에 또 아들 낳으면 되지 약간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여동생이 그 다음에 태어나면서 조금 문제가 생겼었어요. 약간 또 딸이냐 이런. 네, 마음이 급해지죠, 이제 엄마가. 네. 둘 딸을 낳았으니까. 그래서 이 이후에 사실 여동생 이후에 아기를 가졌을 때 엄마가 좀 힘들기도 하셨고 더 이상 좀 또 딸일 것 같고 좀 그런 게 있었었대요. 그래서 음, 애를 지우려고 했는데 애가 안 떨어졌어요. 엄마가 약을 먹었는데. 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낳게 됐는데 그게 아들이었다. 그래서 막 집에서도 환영받고 그때부터 뭔가 일이 막 잘 풀리는 것 같고 그래서 엄마가 되게 더 막내 아들, 나의 보물, 나의 부적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음. 부분이 좀 있으세요. 엄마들이 좀 존재의 가치를 아들로 받게 되는 네, 경우들이 좀 있죠, 사실. 맞아요. 네. 네. 체리님은 뭐 태어날 때 얘기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낳았어야 했는데 뭐 딸을 낳았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그냥 제가 아빠 쪽에서는 아빠가 막내이신데 첫 자식을 낳았으니까 좀 어른들이 되게 기대가 컸고 엄청 사랑을 많이 주시고 기대를 많이 주셔서 그렇게 좀 많은 책임감과 기대를 좀 업고 컸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또 부담이 있었네요. 네, 그리고 저의 이름도 보통은 이름이 약간 이름의 의미를 담잖아요. 한자 이름이면. 그쵸, 그쵸. 근데 그런 게 음, 보통은 뭐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네. 근데 제 이름은 이름의 의미가 어떤 아이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품은 그런 이름이에요. 우리는 음, 너가 어떻게 될 거라고 믿는다. 뭐 약간 요런 이름이라서 그 의미를 알게 됐을 때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좀 어렸을 때, 아, 나는 장녀라서 이름도 이렇게 지었나? 나는 그러니까 진짜로 내가 잘 되고 막 정말 좋은 아이로 커서 이 기대를 충족시켜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좀 있었었어요. 그 씩씩한 루나님은 이미 태어날 때도 씩씩하셨을 것 같은데, 뭔가 기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뭐 이야기 있으세요? 저 이름아이가 생각이 났는데, 응. 저희 집안이 남자면 외자예요.
그래서 아, 제가 원래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남자애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 태아 감식이 되기 전에는 뭐 이러이러한 뭐 느낌이 있으면 남자애고 이러이러한 느낌이 있으면 여자애다 그런 거 많이 그쵸, 얘기하잖아요. 그쵸. 음. 꿈도 약간 남자애일 것 같은 꿈을 꾸고 엄마의 몸 상태도 약간 남자애를 품었을 때 그런 몸 상태라서 집안에서 이제 첫째가 아들이다 해서 엄청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음, 할아버지가 이름을 미리 지어놨어요, 심지어. 음, 아, 근데 태어났더니 남자애가 아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름을 저한테 안 주시는 거예요. 음, 그 완전 다른 이름으로 살다가 제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기이한 게 그 이름을 쓸 생각이 없었고 근데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개명을 했는데 그 개명으로 받아온 이름이 그 이름이었던 거예요. 그 음, 한자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제가 심지어. 그냥 우연히요? 어, 우연히. 그래서 물론 아, 똑같은 이름 아니고 한 글자가 더 있긴 하지만 제가 음, 그 한자를 지금 쓰고 음, 있어요. 어쨌든 어, 이름을 되찾으셨습니다. 그쵸. 다 그러네요. 되찾았죠. 예, 그래서 신기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신기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장녀다 보니까, 심지어 집안에서도 첫째였어요. 엄마, 아빠 두 분 다 삼녀 아니면 삼남이에요. 그래가지고, 약간 장녀, 장남이 결혼을 한 거라 가지고, 뭔가 아, 집안 자체에서 엄청 뭔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여자애가 태어나고 나서부터 약간 저에 대한 기대가 집안의 장남의 느낌이라보다는 네가 아들은 아니지만 우리의 길을 살려줘야 된다. 이러면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렇게 약간 기이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았는데 제가 그것 때문에 정말 완벽해 보이려고 엄청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그게 번아웃이 온 거예요. 사람이 어린 나이에. 10대 때였어요? 그래가지고, 10대 때 아예 어, 번아웃이 와가지고, 사람도 막 엄청 기피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 게 느껴지니까, 내가 완벽해 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안 하니까, 선생님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다 왜 노력을 하지 않냐라고 되는 거예요. 전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건데, 음, 그래서 그냥 저를 놨죠, 아예. 진짜 10년 넘게 놓고 살다가, 나도 나한테 기대를 많이 한다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음, 그래서 나에 대한 기대를 좀 버리기 시작하고, 엄마 아빠한테도 약간 반항하기 시작했죠. 그 전까지 반항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엄마 음, 아빠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게 온순하고 내내 거리던 큰 딸이 갑자기 반항을 하고 소리를 치고 막 이러니까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진짜 많이 했었고. 약간 그렇게 해서 사춘기를 또, 맞았다고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늦게 음, 사춘기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음, 사춘기가 이미 왔었고. 그래서 그게 또 부모님하고 사이가 또 안 좋아지다가 최근에 좀 괜찮아졌죠. 엄마 아빠도 이제 저에 대한 책임이나 기대를 좀 놓으시면서 지금 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체리님도 혹시 그 장녀기 때문에 뭔가 좀 기대 같은 거 좀 많이 받고 그러셨나요? 네, 저는 제가 엄마가 써주신 편지 중에 너무 내용이 좋고 감동적이어서 집에 이렇게 벽에 붙여놓은 카드가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첫 딸이어서 정말 큰 환희와 기쁨을 너는 나에게 주었었다. 음, 이렇게 해놓으신 게 있는데 그 말이 너무 감동적이었던 게 그냥 저는 부모님한테 그냥 그렇게 기쁨과 환희만 주는 존재였으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바랬던 게. 음, 그런 게 어렸을 때는 뭔가 그냥 장녀니까 뭐 첫째니까 네가 언니니까 이렇게 뭐 너가 의젓해야 되고 네가 좀 더 동생을 챙겨야 되고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듣고 커서 뭔가 그 카드를 받았을 때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냥 누가 막 시키지 않아도 제가 스스로 그런 무게감을 느꼈어요. 되게 의젓해야 되고 뭔가 음, 슬픈 일이 있어도 울면 안 되고 울음을 참아야 되고, 막 그런 강박관념 같은 게 제 스스로 너무 컸고, 막 어리광도 부리면 안 되고, 뭔가 학창 시절에 학교에서 힘든 일이나 뭐 친구들과의 갈등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 근데 그런 것도 얘기하면 안 되고, 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뭐 이런 게 음, 있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뭐 사달라. 혹은 뭐 친구가 뭐 이래가지고 뭐 속상했어.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저는 그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쟤는 저런 얘기를 엄마한테 저렇게 편하게 하는구나. 어떻게 저럴 수가 음, 있지? 나는 그런 얘기를 못 하겠는데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 엄마가 속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 난 엄마를 속상하게 만들면 안 돼. 난 내가 알아서 해야 돼. 이렇게 해서 제가 약간 루나님이랑 공감이 많이 됐어요. 루나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비슷한 케이스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느 한 시점까지는 항상 눈물이 나도 참고, 하고 싶은 얘기도 참고, 뭔가 그렇게 되게 억누르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생각하기에 사춘기라는 게 뭐 중2병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만 오진 않고 사람마다 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사춘기는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에 왔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뭔가 제가 그 한국의 입시와 그 공부하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게 못하겠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책임감과 막 언니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이런 걸 못하겠어가지고 점점 내려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막 울고 싶으면 화장실 들어가서 몰래 울고, 누구 잘 때 몰래 울고, 가족들 잘 때 몰래 울고 이랬는데,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막 다 내려놓고서 울고 싶으면 막 다 울고, 그냥 막 그때부터는 좀 저의 약한 모습을 보여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나는 약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돼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제 스스로 너무 심했었고, 항상 강한 모습, 긍정적이어야 돼. 이런 게 심했는데, 그때부터는 나도 힘들고, 나도 우울하고, 나도 괴로운 게 있고, 이런 거를 좀 표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슬슬 내려놓기 시작해서, 저도 지금은 약간 7렐레, 8렐레 모드로 좀 살고 있고요. 동생한테 약간의 대리효도를 시키면서 저는 물러나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내려놔서 예전보다 어렸을 때보다는 확실히 편하게 지내고 있어요. 네, 얼굴은 일단 굉장히 편해 보이셨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하고 했을 때 좀 의외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금 말씀을 듣다가 제가 좀 살짝 송구하지만 좀 놀란 부분이 네. 엄마가 편지를 써줬다라는 부분이었는데, 네. 저로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닝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매홈님은 사실 막내 동생인 입장에서 그 네. 성장기의 울분이라고 하면 또 더 있으실 것 같은데 얘기해 주실 거 있나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냥 엄마가 생각하셨을 때 엄마를 대리하는 존재, 이제 뭔가 엄마의 분신처럼도 생각이 되고, 또 저희는 아빠가 해외에 좀 나가셔가지고 오랫동안 집에 안 계셨고, 사실 실질적으로 거의 엄마 한 부부나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냥 그런 것들이 계속 그냥 아주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자연스럽게 있어 왔어요. 저는 이제 약간 뭔가 케어해야 할 책임, 근데 막내 동생은 그런 케어를 받는 거, 뭔가 사랑받는 거, 자기가 필요한 게 있을 때 요구하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그리고 걔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되게 달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걸 엄마가 되게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저한테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도 되게 많고, 책임도 많이 지우고, 왜 얘는 얘의 인생을 막 내한테 하는 것처럼 막 인생을 막 설계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만들고 막 싸우고 그러지 않지? 얘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왜 그냥 가가지고 당당하게 뭐 달라고 요구해도 다 얻어낼 수가 있지?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로 취급된다는 느낌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막내가 아들이면 그 네. 엄마들이 좀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얘는 그냥 한없이 철부지에 네. 어수룩한 데가 있으니 보호를 해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너는 누나니까 믿음직하게 동생을 뭐 지켜줘야 되고 이런 얘기들을 엄마들이 좀 강요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생활비를 그냥 아예 용돈이 그냥 다 끊어졌거든요. 그래서 음, 아르바이트를 쭉 하면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부터는 이제 취직할 때까지 계속 알바를 손에서 놓은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알바를 하다 보면 이제 알바비가 많지 않고 학교랑 병행을 하니까 이렇게 생활비가 쪼들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시험 기간이었는데 그때 딱 또 생활비가 또 떨어져 갖고 이제 하루에 그냥 1,000원짜리 한 줄 김밥으로 먹으면서 이제 공부를 그때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음, 근데 막내하고 전화를 하다가 갑자기 막내 어디냐? PC방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열이 받아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왜 열이 받아 있냐 그랬더니 엄마가 자기한테 뭐 돈을 얼마를 주기로 했는데 용돈을 안 줘가지고 열받아서 엄마를 쪘다.
그래서 엄마한테 6만 원만 받아가지고 원래 받기로 했던 돈 중에 6만 원만 받아가지고 지금 PC방에 와 있다.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런 것도 좀 마음에 남고 사건들이 인생에서 계속 있었어요. 나는 그런 거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뭔가 걔는 당연하게 받는 것들이. 제가 갑자기 급선회를 해보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다가 급습 질문 하나 할게요. 사실 자라면서 저희들이 좀 서러웠다라고 얘기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말조심을 하게 돼요. 이런 얘기까지 내가 뭐 불평불만을 지금 이 나이에 해도 되는 건가? 그리고 이제 다 지난 일이고 잊어버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괜히 약해 빠진 거 아닌가? 약해 빠진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데 세상에서 내가 이런 것까지 불평을 가져도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반대의 경우로 내가 서러웠던 걸 혹시 엄마나 뭐 아빠나 형제 자매들에게 털어놓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마음껏 털어놓고 울분을 터트린 적이 있으신 분 계세요? 저는 있어요. 체리님, 저도, 네. 저도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루나님도? 제가 그 내려놓기 시작한 그 시기서부터 그때 저에게는 이제 그때가 사춘기였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우울했던 것 같아요. 그 음, 고등학교 때 그 수능 공부하고 막 이랬을 때가 그때랑 이제 대학교 가서 이제 모든 걸 다 쏟아붓고 대학교에 오긴 왔는데 이제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약간 그때도 약간 대학교 갔을 때 초반에도 한 1년 정도는 약간 방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정말 그 질풍노도의 감정을 전에는 전혀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막 다 쏟아내기 시작하면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울분을 토하고 저는 근데 한 번 그렇게 감정이 복받치면 약간 다 쏟아내는 편이어서 그렇게 갑자기 저도 완전 스위치가 됐으니까 완전 바뀌었으니까 부모님 좀 놀라시기도 했고 얘가 왜 이러지?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근데 저한테는 그게 제가 지금 굉장히 계속 공감하고 있는 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는 거. 난 항상 강해야 돼. 나는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돼라는 게 진짜 너무 강했어서 초등학교 때도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냥 나는 약한 존재가 맞고 나도 이런 약한 감정이 들 수 있고 그런 거를 그때부터 표현하면서 부모님한테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힘든 거,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를 엄마 아빠가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그랬냐, 어쨌냐, 이렇게 해주는 거를 바라는 거지. 얘가 왜 이래? 얘가 갑자기 왜 이래? 울지 좀 말고 말해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음. 그러면서 그냥 그때부터 다 쏟아냈었어요, 저는. 혹시 사과를 받으셨어요? 아니요? 음, 근데 약간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엄마가 정확하게 사과라고 하기보다는, 한 번씩은 제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표현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 네가 뭐가 어떤 점이 힘들었겠구나. 이런 거를 알아주는 표현을 조금 조금씩 하긴 했는데, 뭐 정확하게 사과를 했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루나님 얘기 좀 부탁드릴게요. 제 감정을 표출했던 거는 얼마 안 됐는데, 반년 전쯤인가? 뭐 진짜 얼마 얘기를 안 하다가, 됐네요. 어. 너무 열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엄마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그걸 왜 나한테 얘기해? 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엄청 충격을 받더라고요. 나는 엄마랑 다른 인생이고, 엄마가 아니고,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했거든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나한테 얘기해봤자 어차피 엄마 인생이고, 나는 엄마 인생 도와줄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저한테 똑같이 얘기하는 그 레파토리예요. 그건 네 인생이고 네가 알아서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라고 늘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엄마한테 반대로 얘기하니까 충격을 받고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걸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음, 엄마의 입장에서는 큰딸이고 잘 크길 바라니까 약간 조언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데 그거를 제가 반대로 약간 거울 치료처럼 하니까 아시더라고요. 근데 웃긴 거는 그렇게 속에 있는 얘기를 하면서 한풀이는 저도 하면서 괜히 죄책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동생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속이 시원하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똑같이 하면서. 그걸 보면서, 아, 이게 나는 한풀이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 난 장력이긴 하구나. 절대로 나는 내
한풀이가 100%될 수가 없구나 생각을 하면서, 아, 그래도 이게 한 번씩 이렇게 터트려야지 엄마가 더는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하겠구나라고 좀 느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불과 반년 전이면은 아직 뭐랄까, 엄마는 다 받아들이지는 못하신 상태일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쵸. 근데 그때 진짜 음, 울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엄마 앞에서 안 울어요. 음, 그러니까 아까 체린도 얘기를 했던 부분이 있지만 약간 누구한테 눈물을 보인다라든가 더 나아가서 감정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약간 하수라 생각하거든요. 저는 생각을 했고 어느 순간에 저한테는 우울증을 오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치료를 하고 상담을 받으면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늘 이 상태로 살았거든요. 침울하고 내 감정을 호소하는 게 익숙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 이렇게 사는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우울증이더라고요. 상담을 통해서 아 이게 내 마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 내 감정을 얘기한다는 게 필요한 부분이란 것도 인지를 하면서도 어렵구나. 내가 이걸 연습을 안 했구나라는 거를 좀 알고 사는 것 같아요. 어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약간 감정을 표현한다는 거는 아직은 애 같은 느낌? 좀 전에 루나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뭔가 그런 음, 약한 모습을 보이면 하수라는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네, 제가 그래서 20대 중후반쯤에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가 이제 철갑을 두르고 사는데 그 음, 철갑을 항상 두르고 살고 있고 그게 약간 화병이 돼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처방해준 약이 우울증 약이었거든요. 그게 뭐 당신은 우울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그, 맞아요. 그래서 먹기 시작한 우울증 약을 아직도 먹고 있는데 20대 중반에는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고 30대 중반쯤에는 정서적으로 완전히 독립을 해버렸어요. 음, 그래서 저는 간간히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미안한 걸 알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를 절대로 본인들이 뭔가를 잘못했다라고 인정을 안 하다가 작년쯤이었나? 그때 제가 또 뭐 어릴 때 나한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 뭐 엄마도 그렇게 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내가 그랬지.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풀어라. 이런 얘기를 그때 사과를 음.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엄마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 그거 피해망상이다. 난 너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랬어요. 네. 그러다가 그 반년 전에 제가 그때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으로. 음, 그러니까 아 이게 나의 이 화병과 우울증은 엄마의 인정되지 않은 모습에서 왔구나라는 걸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그 벽에 가려져 있는 거야. 음. 나는 얘기를 하는데 맨날 나한테 너 그거 피해망상이야. 너 그거 애가 왜 그래? 엄마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 네가 그렇게 삐뚤어지게 들으니까 네가 친구를 못 사귀고 네가 사회생활을 못 하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엄마도 가스라이팅인데. 그러셨어요. 이게 되게 어머니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자녀들이 좀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거나 서운했던 거나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걸 얘기를 하면 그게 그분들의 머릿속에서 이미 정당화가 다 끝난 일이라는 거를 음,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제가 약간 섬뜩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도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뭐 내가 그랬었나? 그게 아니고 이런 것 때문에 뭐 그랬던 거지 이렇게 되게 인정을 안 하셨는데 그랬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풀어 뭐 이렇게 약간 달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 게 언제부터가 기점이냐면 이제 제가 직장을 원래 엄마가 되게 싫어하는 사회복지 쪽 일을 제가 원래 했었었거든요. 근데 음, 그러다가 엄마가 원했던 업종으로 이거를 바꿨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엄마 안에서 위치 저의 뭔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한데 뭔가 지위? 이런 게 음, 음, 상승했나 봐요. 음.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저의 말을 조금씩 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저도 지금은 엄마한테 그때 그랬잖아 뭐 약간 이렇게 서운했던 얘기도 하고 그렇게 됐는데 그것대로 또 슬프네요. 저는 좀 집안에서 약간 저희 집이 굉장히 식구가 많고 아버지가 이제 사실 몇 남매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그 많은 아들들, 딸들 사이에 아버지가 막내였는데 이 아버지가 막내로 살면서 워낙 없던 시절에 살았다 보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많이 굶고 학교도 못 다닐 뻔하고 뭐 이렇게 좀 어렵게 살았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다치셔가지고 입원을 했는데 그 시골에 뭐 아들들이 그렇게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라 뭐 잘 아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병원비를 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몇백만 원 정도를 그냥 병원비로 투척을 했어요. 저는 사실 첫 직장에서
수입이 적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게 그렇게 어렵진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할머니 병원비를 제가 내고 아버지가 이제 약간 그걸 본보기로 쓰는 모습을 굉장히 즐겁게 제가 봤었던, 그때는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하기 전이니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실 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딸은 아무 소용이 없고 딸은 대학을 보내면 눈만 높아지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분인데, 그 할머니한테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복수를 했고, 집안에도 네가 여자가 뭐 그렇게 잘나가지고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번다고 그러냐, 뭐 이런 얘기를 한 번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었는데, 그게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왜 아버지의 자존심을 세워야 되는 거지라는 생각이 또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도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엄마 같은 경우는 남의 집 딸들은 뭐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준다는데 너는 책을 쌓아놓고 그렇게 읽었으면서 도대체 애가 왜 그러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책을 많이 읽어서 사람이 현명해지고 아는 게 많아질수록 굉장히 사나운 딸이 된다는 걸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알면 알수록 부당한 게 눈에 더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냥 독립된 한 개체인 거지 원가족하고는 거의 연결 지점이 없는 상태로 지금 지내고 있거든요. 제가 오늘 어제쯤이었나 보다. 어제쯤에 플로우 도는 걸 봤는데, 그 장녀들의 초능력에 대해서 누군가가 글을 올리시고, 거기에 이제 리트윗이 많이 되는 걸 봤어요. 그래서 우리 언니는 막 울면서도 이러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더라. 그래서 장녀들은 정말 대단하다, 이런 플로우가 도는 걸 봤는데, 그 장녀의 초능력이라고 생각되는 걸 느꼈던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면 이번에는 제가 루나님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고 싶어요. 아, 저 그거 보고 완전 제 얘기라 생각을 했는데, 저희 엄마가 한 몇 년 전쯤에 사고를 진짜 크게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음. 한 오중추돌 사고가 일어나서 완전 차가 아예 이렇게 우그러졌거든요. 단파가 돼가지고, 동생은 진짜 주저앉아서 막 우는 거예요. 음. 근데 저는 울면서 야, 와, 해가지고 택시 잡고 가가지고 병원 수속하고 보험사에 전화하고 아빠한테 전화하고 친척들한테 다 전화하고 엄마 그거 수속 다 해주고 수술 다 보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울면서도 그거를. 그래서 동생이 그걸 보고서는 저한테 너를 전혀 신뢰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고 언니답지 않았는데 와, 오늘 일을 보고서는 그래도 네가 내 언니긴 하구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슬픈 건 슬픈 거고 놀란 건 놀란 건데 일단 해야 되는 거 해야 되니까 않겠냐. 너 이렇게 있고 아빠도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 우리 집에서 엄마를 챙길 사람이 나밖에 없지 않냐? 그럼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정신 차려야 된다, 제가 했거든요. 그랬더니 언니 답다고 하면서 그때부터 저를 언니 취급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타임라인에 돌았던 이야기가 거의 루나님의 케이스하고 거의 유사한 케이스였네요. 보면서 이거 내 동생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이게 언니 누나들은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유전자에 다 가지고 태어나지 못해도 결국은 박히게 되는 것 같아요. 체리님처럼 가지고 태어난 성품은 정말 여리기 그지없는데, 그게 자라면서 또 뭔가 이렇게 조각이 되듯이 박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장녀의 삶입니다. 네. 저는 좀 그랬어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제가 기억이 살아있는 게 거의 2살 때부터 기억이 살아있는데, 어른들이 허둥지둥하거나 뭔가 당황해서 놓치거나 실수를 하거나 혹은 좀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이런 걸 거의 용납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혼자서 잘 설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곧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서바이벌 정신? 이런 게 좀 몸에 박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어떻게든, 내가 살아남아야 되고, 또 생존을 해야 되는 방식에서 좀 두르게 된 갑옷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나는 망하면 안 돼. 왜냐면 내가 살아 있어야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게 생존 본능이 굉장히 강해요. 장녀들의 성토전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 저희 장녀들이 톤 조정을 많이 했어요. 말을 못하는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은 또 한 번 더 털어놓을 시간이 있겠죠? 외동이면 외동인 대로, 또 가운데에 끼면 낀 대로, 막내는 막내대로 슬픔이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 맞다른 살림미천이라는 속담까지 있는 장녀들의 삶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독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독립은 상호간에 이루어져야겠지요. 스스로를 너무 소모하지 말고 항상 자아를 지켜내고 또 다져진 문제 해결 능력을 밑거름으로 쭉쭉 밀고 나가보기로 해요. 우리의 쓸모를 모두가 알 수 있게 해주기로 해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파이팅! 나는 체리님이 얘기하다 울까봐 좀 걱정했어요. 바들바들 하셨어요. 울면 어떡하지? 막 목 잠길 텐데? 그러면 좋은 컨텐츠가 되지. 막 이러면서. 네. 야욕의 레서뽕입니다. Yes, yes. 네. 편히 주무시고요. 내일 파이팅 하십시오. 네, 파이팅 다들 하십시오. 네. 오늘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살아남자! 살아남자! 빠바이바이. 살아남자!